이번 시간에는 사주 해석의 노하우 이런 주제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주제를 보면은 사주 해석의 노하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거창한 주제처럼 보일 겁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이것이 뭐 별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떤 그 비밀스러운 어떤 방법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겠다는 게 아니고 사주를 해석하는 방법이 그렇게 비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실질적으로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주제야 물론 뭐 이렇게 노하우 해가지고 어떤 신비스러운 어떤 방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요. 궁극적으로는 사주를 보는 큰 틀에서 어떤 방법론과 사주를 보는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다 하는 게 제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이 수학 문제를 만약에 푼다 그러면은 그 수학 문제를 풀 때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 수학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은 어떤 수학 문제를 받았을 때 일관된 어떤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밀하게 쪼개서 이렇게 나누어서 접근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수학의 천재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뭐 구구단을 못 외운 상태에서도 어마어마한 미적분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런 사람은 전체 인류 역사에서 몇 명이 없었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일단 수학 문제를 풀려면 구구단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인수분해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풀지 않습니까? 미적분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갑자기 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주도 마찬가지로 그 전체적으로 그 접근하는 방법, 어떤 사주를 우리가 손에 들었을 때 그것을 보고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접근할 것이냐 하는 그것이 이제 일관되게 확정되어 있는 사람은 사주를 보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하게 되는데 먼저 제가 이 사주의 측면에서 접근 방법론, 그러니까 사주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죠. 그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번 말씀을 드려보게 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네 개의 카테고리로 지금 한번 방법적 사주를 보는 방법의 큰 틀이에요. 요걸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주를 해석하는 순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거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를 보려면은 지금 제가 여기에 네 가지 방법론을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방법이니까 사주를 보는 어떤 시각이라고 볼 수도 있고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요거는 요 내용들은 제가 임의로 이렇게 추출해서 정리하고 뭐 이렇게 했는 것이 아니고 저의 개인적인 사유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연애자평이라든가 또 그 명리정종이라고 있습니다. 연애자평이 나오고 조금 있다가 나온 책이 명리정종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신봉통고라고도 합니다. 신봉통고, 명리정종 이렇게도 하는 그 장신봉 또는 뭐 장남 이렇게 이제 장신봉의 명리정종, 요거와 그 다음에 우리가 주로 하는 이 자평진전, 요거 이런 책들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런 내용을 계속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주를 보는 하나의 큰 방법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그 제일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나와 있는 것이 뭡니까? 사주는 원령 중심이다, 이런 얘기는 웬만한 사주를 조금만 공부한 사람은 이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이고, 사주는 월령 중심이고 계절학이라든가 뭐 월지가 가장 힘이 세다든가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월지 중심이라든가 월령 중심이라든가 계절학이라든가 이런 말을 하면서도 실제 사주 볼 때는 그런 거를 다 무시해버리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게.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제 사주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게 월령입니다. 월령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 천간과 지지는 불간섭한다든가, 천간은 변화를 주도한다든가, 병이 없으면 평범한 사주라든가 이런 원칙들을 적용하면서 사주를 푸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자, 어떻게 되느냐, 제일 첫 번째 월령 중심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요 얘기는 지금 자자통기원령 이관희기라는 요 내용은 자평진전에서 이제 사주를 볼 때 이렇게 봐라. 사주를 접근할 때 이런 식으로 사주를 봐야 된다. 사주 해석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자평진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 방법은 자평진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애자평이라든가 또 명리정종이라든가 뭐 서자평 선생이 썼는 명통부라든가 이런 데에서 공통되고 또 일관되게 흐르는 어떤 사상 체계예요. 그런데 명시적으로 요 문장, 그러니까 자자통기원령 이관희기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자평진전에 그렇게 못 박아져 있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가져와서 여기에 썼는데, 자,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주를 보려면은 제일 먼저 일간과 월지의 관계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이 월령 중심이라는 게 그냥 월지만 쳐다보라는 것이 아니고 일간과 월지의 관계를 보고 그 관계가 뭐냐는 거예요. 그거를 살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간과 월지를 본 상태에서 월지 지장간 중에서 천간에 투간되어 있는 것이 어떤 글자인가, 이런 거를 살피라는 것이 자자통기원령 이관희기인데, 크게는 구체적으로 요 말 뜻대로 하면은 모든 글자를 자자 통기원령을 해서 월지에다가 대입해봐라는 거예요. 통기원령 모든 글자를 월지하고 대조를 해서 좋아하는지 나빠하는지, 그러니까 희기를 보라는 거예요. 희신인지 기신인지 그 관계를 보면은 사주를 보는 것이 쉽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를 볼 때 그냥 뭐 일간이 강하다 약하다든가 또는 뭐 일주를 가지고 사주를 해석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못된 방법이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사주를 보면은 딱 사주가 손에 들어오면 봐야 되는 것이 일간과 이게 월령이 중심이라 그랬잖아. 일간과 월지의 관계에서 월지 지장간에서 천간에 투간되어 있는 글자가 뭔가, 이거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주가 8글자로 되어 있잖아요. 8글자 되어 있는데 모든 글자를 월지하고 대입해 보라는, 월지하고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월지하고 관계가 좋으냐 나쁘냐, 그거를 가지고 희기를 판단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륭을 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운에서 온 글자는 기륭이 될 것이고 원사주라면 희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주가 격이 뭐 성격이 됐다든가 파격이 됐다든가 잘 산다든가 못 산다든가 하는 그런 것, 또는 성공한다 실패한다 고위직으로 간다 또는 하천하다든가 부귀하다 빈천하다, 이런 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글자를 월지하고 대입하라는 거예요. 월지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월지하고 사주에 있는 모든 글자를 월지하고 비교해서 그 관계가 좋으냐 나쁘냐, 이런 관계를 보라는 것이 월령 중심 자자통기 월령 이관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글자도 월지를 배격하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사주를 봐야 될 때는, 볼 때는 사주가 손에 들어오면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은 월지하고 그 7글자를 다 대조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월지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관계가 좋은지 나쁜지, 월지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보라는 거, 그게 월령 중심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사주를 보는 큰 방법론으로는 이제 동정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동정설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마 사주를 공부 조금만 했는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천간은 동하고 지지는 정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또는 뭐 천간은 천간끼리, 지지는 지지끼리, 이런 말도 하잖아요. 사주 볼 때 천간은 천간끼리 보고 지지는 지지끼리 봐라. 또는 천간은 생극제와 지지는 형충회합, 이런 말도 다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동정설이 이제 사주를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건데, 결국은 많은 분들이 사주를 볼 때 막 지지에서 천간을 생한다든가 천간에서 지지를 극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있는 거로 막 해석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정통 자평명리서에는 그렇게 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글자가 있으면은 유금이 천간에 있는 을목을 극한다든가 간목을 극한다든가, 또는 여기 천간에 있는 간목이 지지에 있는 뭐 술토를 극한다든가, 연지에 있는 묘목이 일지에 있는 술토를 극한다든가, 시지에 있는 유금이 연지에 있는 묘목을 극한다, 이런 일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간은 천간끼리, 지지는 지지끼리, 또는 천간은 생극제와 지지는 형충회합, 이런 논리, 그게 이제 동정설인데, 동정설은 그러니까 천간에 있는 글자와 지지에 있는 글자가 서로 간섭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적인 사상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주인 경우에도 뭐 여기 있는 개수가 여기에 있는 옆에 있는 병화를 극할 수는 있지만은 개수가 시지에 있는 사화를 극한다든가 시지에 있는 사화가 시간에 있는 신금을 극한다든가 이런 일들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는 뭐 월지나 일지에 연지에 있는 축진 이 토가 신금을 시간에 있는 신금을 토생금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밑에도 마찬가지죠. 일지에 있는 술토가 천간에 있는 일간 경금을 토생금 한다든가 이런 일들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뭐 무수한 시간을 뭐 수백 년의 시간을 두고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는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게 동정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 있는 세 번째 있는 그 개두설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개두설이라는 걸 우리가 보통 이제 개두절각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개두 또는 뭐 절각 이런 말을 아마 명리 조금만 공부하신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개두 절각 이런 말을. 그런데 여기에 지금 개두설이라고 되는 이 개두를 많은 명리가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이해를 해요. 이게 무슨 보통 명리가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천간을 덮는다. 덮을 개자잖아요. 뚜껑이라는 뜻이거든요. 개자가. 그래서 천간을 덮는다는 식으로 해석을 해요. 또는 천간을 덮어서 드러나게 한다. 뭐 이렇게 개두를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명리정종이라든가 명리서 해석을 할 때 보면은 원문을 해석해 놨는 걸 보면은 그런 식으로 해석을 그러니까 뭐 천간을 덮어서 드러나게 한다 또는 천간을 덮는다 뭐 이런 식으로 개두 그러니까 머리를 덮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대로 해석하면은 머리를 덮는다 이런 뜻이 머리 두자에 덮을 개자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개두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 개라는 거는 섬긴다든가 또는 숭상한다든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개자가. 그러니까 뭐 보통은 하늘이란 뜻도 있습니다. 하늘.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천간을 중시한다 이런 뜻입니다. 개두설은 천간을 중시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천간을 덮어 드러나게 한다 이렇게 해석해놨는 책도 있어요. 개두설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천간을 덮어서 어떻게 드러나게 합니까? 천간을 뚜껑을 열어가 드러나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덮어가지고는 드러나게 할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은 뭐 세모난 네모라든가 빨강 파란색이라든가 이런 것과 같은 그러니까 언어 자체의 모순이죠. 그래서 개두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개두의 의미는 천간을 중시한다. 개자가 숭상한다든가 섬긴다든가 받든다든가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늘이란 뜻도 있고 그래서 머리를 중시한다. 그러니까 천간을 중시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은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천간에 있는 글자들이 그 글자들이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에 있는 것들은 변화를 잘 주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간에 있는 생극재화라든가 천간에 드러나는 글자가 합이 되거나 극이 되거나 또는 뭐 극을 하고 있는데 통관이 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것이지 지지에 있는 것들이 뭐 여기에 있는 인목이 술토를 뭐 목극토했다든가 유금이 을목을 극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개두설은. 그러니까 천간에 있는 글자들 그러니까 천간에 있는 이 개수가 간목을 수생목 할 수 있다든가 천간에 있는 개수가 월간에 있는 병화를 수극한다든가 천간에 있는 신금이 금생수 이렇게 개수를 생각한다든가 이런 천간에 있는 글자가 어떤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개두설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번째 우리가 이제 또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여기에 그 사주에 우리가 뭐 어떤 사주가 파격이 되거나 사주에 귀신이라든가 병이 있는 걸 꺼리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주에 병이 있는 것이 나쁘지가 않죠. 병이 있으면은 언젠가 그 운에서 그 병이 반드시 제거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굉장히 발복할 수 있는 그 순간에. 그런데 만약에 사주가 병이 없이 전부 다 희심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사주가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평범한 사주라는 거죠. 크게 발전할 수 없는 사주다. 그러니까 크게 부귀해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큰 사고도 큰 뭐 어려움도 이런 것도 없이 또 크게 발전하는 것도 없다는 거죠. 그렇게 평범하게 일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주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가늘고 길게 사는 그런 모습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병이 없는 사주를 그렇게 귀하게 보지 않는다는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주는 약간의 병이 있고 운에 의해서 그 병이 제거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 가장 좋다. 이게 이제 사주를 보는 기본적인 방법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네 가지 방법론인데 여기 자자통기원령 이관택이라는 것은 자평진전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자평진전의 명문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사주를 이렇게 봐라. 이렇게 해서 모든 글자를 월지하고 비교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뭐 일간과 일지를 비교하라든가 이런 얘기가 아니고 월지와 모든 글자를 비교해서 그 관계가 월지가 좋아하는지 나빠하는지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일간과 일지를 보잖아요. 또는 신사를 동원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글자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월지하고 비교해가 월지가 그러한 글자와의 관계가 좋으냐 나쁘냐 이거를 보고 파악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사주 보는 첫 번째 방법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내용은 자자통기원령 이관희기 그래서 자평진전에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동정설이라든가 개두설이라든가 병약설 요거는 명리정종이라는 고서가 있습니다. 명리정종. 명리정종이 이제 연애자평의 한 업그레이드 버전 같은 것인데 연애자평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서자평 선생의 이론을 모아놓은 것인데 이 연애자평 책의 이론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그걸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킨 책이 명리정종이다. 이게 뭐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리정종, 장신봉의 명리정종이라는 책에 이 동정설과 개두설과 병약설에 대해서 처음으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주를 보는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중심으로 우리는 자평명리학은 그러니까 사주 팔자체계로 사람의 운명을 감명하는 사람은 뭐 그 외에도 많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자평명리학에서 크게 제시하고 있는 방법이 뭐 따지면 사실 뭐 10개도 넘을 수 있지만은 큰 틀에서 요 네 가지 방법론에서 접근을 해서 사주를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다음에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다면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 하는 것이죠. 적용하는 방법은 제일 첫 번째가 해야 되는 것이 사주를 손에 어떤 사주, 낯선 사주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일간과 월지의 관계를 봐. 이게 뭐냐면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를 통해서 격과 용신을 확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주가 있다 그러면은 일간과 월지 제일 처음에 뭐 진월의 을목에서 정제격인데 지장간이 을개무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을개무 이렇게 들어있는 중에서 개수가 투과되기 때문에 이 사주는 편인격에 편인이 용신이다. 이런 격과 용신을 확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주를 보면은 뭐 일간을 가지고 해석한다든가 일간과 일지의 관계가 어떻다든가 신살이 뭐가 있다든가 이런 걸 보라는 게 아니에요. 사주를 보면은 제일 처음에 사주가 손에 들어오면은 확인해야 되는 게 일간과 월지의 관계에서 월지 지장간이 뭐가 투관되어 있는가 이거를 살피라는 거예요. 그게 1번 순서가 되고요. 사주 해석하는 순서가. 두 번째는 이제 격과 용신이 정해지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 후에 그 격이나 용신을 빛나게 하는 어떤 그 보좌하는 글자가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상신과 병이죠. 그러니까 용신을 도우는 글자가 있으면 그것이 상신이 될 것이고 용신에 해로운 글자가 있으면 그거는 사주의 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가지고 우리가 이미 그 관계가 용신과 상신의 관계가 잘 성립이 되어 있으면 격이 성격되니까 무조건 길한 거예요. 또 용신이 있는데 그 용신을 뭐 극하거나 파괴시키는 나쁜 글자, 용신이 꺼리는 글자가 있다.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그 사주의 병이기 때문에 흉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거가 이제 가장 큰 순서가 되죠. 첫 번째, 두 번째. 요렇게 딱 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토대를 해서 기륭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기륭을 판단할 때 그때 우리가 신살이 어떤 게 있는가 또는 일간이 강한자, 약하냐 이런 걸로 그 기륭의 정도를 한번 가늠해 본다는 것이죠. 요런 식으로 사주를 해석하면은 굉장히 사주를 잘 보는 고수들도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이 원칙을 준수하면서 사주를 보면은 아무리 이상하게 생긴 또는 난해한 것처럼 보이는 사주도 아주 쉽게 해석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항상 사주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 원칙을 벗어나지 말고 이 원칙을 준수하면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쉽게 사주를 풀이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시중에 있는 많은 명리가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자평명리학, 그러니까 자평진전이라든가 명리정종이라든가 연애자평이라든가 뭐 명통부라든가 이런 데서 얘기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방법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방법인데, 이것은 자평명리학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런 사주팔자 체계를 해석하는 데서는 굉장히 잘못된 방법이다.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게 중에 대표적인 걸 몇 개를 제가 정리를 해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은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에 보시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사주를 딱 손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제일 먼저 1순위로 하는 게 일간이 강한지 약한지 그거부터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봐가지고는 일간이 약하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됩니까? 인성이나 비겁이 용신이 된다, 이런 식으로 용신을 확정하고, 일간이 강하다 그러면 뭡니까? 식상이나 재성이나 관살이 용신이 된다, 이런 식으로 용신을 정한단 말이에요. 이 방법은 매우 잘못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걸 억부법이라고 하죠. 이런 것은 자평명리학에서는 그런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평명리학의 고서들,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자평진전이나 또 명리정종이나 연애자평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얘기들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사주를 손에 들면 제일 먼저 판단하는 게 이거죠. 이거로 가지고 용신을 확정,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잘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사주가 낯선 사주 딱 들어오면은 1순위로 일주를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 같으면 일간이 경금이니까 굉장히 위험있고 단호하고 엄숙하고 냉정한 사람이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일지에 술토 편인이 있으니까 굉장히 뭐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든가 또는 뭐 결정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막 해석을 해버려요. 그런데 그것은 일주 해석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1순위로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사람은 사주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런 것들은 사주가 해석이 끝날 무렵에 하나의 참고사항으로서 또는 하나의 추가되는 어떤 사항으로서 얘기는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가십거리로 얘기해 볼 수는 있겠지만은 제일 첫 번째 보는 것이 일간과 일지로 가지고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이런 것 같으면 뭡니까? 을목은 7.8기야. 그런데 일지에 해수가 있어 가지고 부목이야. 뭐 떠돌아다니는 나무야.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부평초야. 물 위에 떠 있는 화초야. 이런 식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또는 뭐 을목은 뭐 7.8기고 또 목기운, 목이라는 것은 어질고 참을성이 좋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가지고 막 풀고, 그 다음에 해수의 이 정인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일주를 중심으로 먼저 접근하는 사람, 낯선 사주를 받았을 때 일주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사주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이거나 사주를 매우 잘못 배운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주는 항상 원령을 중심으로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절학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일주를 중심으로, 일간의 강약을 중심으로 사주를 해석하시는 분들도 사주가 원령이 중요하다든가 또는 계절학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녀요. 그러면서도 실제 볼 때는 일간과 일지의 관계를 제일 먼저 해석해가지고 너는 뭐 일지의 정인이 있으니까 뭐 순하고 학구적이고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신사를 동원해서 사주를 막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잘못된 방법으로 사주를 풀기 때문에 사주가 잘 맞지도 않고 풀 수가 없어요. 이런 방법은. 그래서 이런 방법을 제일 경계해야 되고, 이런 방법으로 사주를 푸는 사람을 만약에 누가 감명할 때 보거든, 이 사람 사주를 잘 못 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사주를 보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어떤 앞으로의 일이라든가 과거의 일이라든가 어떤 기륭을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 시간을 본다 그러면 거의 뭐 50분 동안을 너의 성격이 어떤 거야, 너는 성질이 이런 성질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품성 이런 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시간 내내, 한 시간 상담을 한다 그러면 한 시간 내내 그 사람 성격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안 됩니다. 성격을, 사주를 볼 때 얘기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뭐 성격을 얘기하는 시간이 한 시간 동안 상담한다 그러면 5분에서 10분 정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이상을 성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보다는 그 사람이 앞으로의 기륭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얘기하는데, 그걸 하려면 이런 거를 접근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성질이 어떻고 그 다음에 무슨 천을귀인이 있어 어떻고 저떻고 이제 그런 얘기만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사주를 볼 줄 모르니까 그거 외에는 할 말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실력 있는 명리가라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만약 한 50살쯤 되는 사람이 사주를 감명한다 그러면은 과거에 전반적인 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지나온 살아온 세월들의 특정한 연도, 특정한 연도의 기륭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50살쯤 되면 한 10번 정도의 큰 기억할 만한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런 일이 있게 돼요. 그거를 10개 정도를 얘기를 한다면 그 중에 한 8개 정도가 맞아야 됩니다. 이게 맞지 않는다면 앞으로 얘기하는 것도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럼 뭐 미래에 다가올 거를 안 돌아오니까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되는 것 같지만은, 그런 과거에 된 게 맞지 않는 사람이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전혀 의미가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거치를 그 명리가에게 한번 요구를 해볼 필요가 있죠. 한 10개 정도를 제시하면은 8개 정도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맞아야 돼요. 그게 맞지 않는다면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 뭐 8개가 아니면 7개라도 맞춰야 돼요. 그 정도가 안 되는 사람은 굉장히 어렵죠. 자, 여기서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 중에는 뭐 여러 가지 명리정종이라든가 자평진전이라든가 연애자평 이런 얘기를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런 데서 나온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제가 삼명통회 같은 경우는 이제 얘기를 안 했어요. 삼명통회도 굉장히 중요한 고서지만은 얘기 안 했던 거는, 삼명통회는 고법의 이론,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팔자체계가 아닌 오주팔자체계에 있던 그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삼명통회 내에는. 그래서 삼명통회에 대한 얘기는 제가 오늘 뺐고요. 나머지 뭐 명리정종이나 자평진전 그거를 중심으로, 또 연애자평, 연애자평이나 명리정종이나 자평진전을 중심으로 나와 있는 사주 보는 방법론, 크게 4가지죠. 이 4가지 방법론을 중심으로 사주를 보는 순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시중에서 많은 분들이 사주를 명리가들이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잠깐 그 특징들을 얘기했는데,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 사주를 보는데 제일 먼저 일간과 일지의 관계로 설명하는 사람, 그 사람은 여기서 지금 제가 말하는 원령 중심이라는 자자통기 원령 이관희기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주가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주를 보려면 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는 다 안단 말이에요. 억부로 하는 사람도 월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뭐 점수를 매겨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뭐 월지는 뭐 예를 들어서 100점이면은 뭐 연간에 있는 거는 뭐 30점이라든가 50점 이렇게밖에 안 주고, 그렇게 신강신약을 따질 때 이렇게 점수 매겨서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월지가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주에 있는 7글자를 다, 그러니까 일간을 제외한 6글자가 되겠죠. 이 6글자를 전부 다 월지에다가 항상 대조를 해서, 월지가 그 글자를 반기느냐 반기지 않느냐, 월지와의 관계가 원만하냐 아니냐, 이거를 가지고 그 기륭성패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를 얘기를 해놓고는 제일 먼저 보는 게 일간의 강약을 본다든가, 아니면은 일주를 해석하는, 일간이 뭐 을목이다든가 일간이 경금이고 일지는 술토다든가 이런 걸로 가거나, 또 여기에 신사를 동원해 가지고 이거는 뭡니까 뭐 관고다, 경술은 관고이기 때문에 뭐 여자라면 과부가 되고 남자라면 뭡니까 자식이 죽는다든가 이런 얘기를 막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신사를 동원해서. 신살이나 일주가 불필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사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제일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순간에 참고사항으로서 얘기해 볼 필요는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기륭성패를 얘기할 때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앉아가지고 계속 1시간 내내 그 사람의 성격 얘기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명리가들 중에는 1시간 내내
그런 것들도 사주를 볼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자신의 성격이 어떻다는 그 얘기를 듣기 위해서 비싼 돈 주고 시간을 빼앗기면서 거기 가서 앉아가지고 그 얘기를 들으려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중요한 기륭성패를 보기 위해서 그걸 알기 위해서 갔는데 앉아가지고 1시간 내내 성격 얘기만 하고 있다 그러면은 자기 성격 자기가 제일 잘 알죠. 그 감명을 의뢰했는 사람이 자기 성격을 잘 알고 또 몰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런 것들은 1시간을 얘기한다 그러면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5분에서 10분 정도로 얘기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 얘기는 필요해요. 성격 얘기를 하는 거. 왜 성격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그 격이 사주의 무슨 격, 식신격, 정제격 이런 것 같은 그 격이 그 사람의 행동 양식이나 본성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떻다는 얘기를 반드시 할 필요가 있죠. 제일 먼저 해야 되죠. 사실 하는데 그 시간을 길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떻다고, 너는 성질이 어떤 사람이야, 너는 행동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야, 너는 가치관이 뭐냐 이런 얘기를 한다면은 그것은 그 사람의 성격을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그 격을 보기 위한 거예요. 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식신격이면 그런 식신의 행동 양식과 가치관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라든가 성질에 대해서나 또는 가치관이나 행동 양식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말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성격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말할 수 있는데 그 말하는 것이 일간이나 일지를 중심으로 가지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성격을 말하면 안 되고요. 그 성격을 말할 때도 일간과 일지 이 관계를 보고 막 성격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는 이런 사람이야, 참을성이 좋은 사람, 위험인 경술 같은 위험이 있고 의리 있고 순박하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격을 얘기하더라도 월지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게 맞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일주의 일간과 일지를 가지고 성격을 얘기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격을 중심으로 성격이라든가 가치관을 얘기해야만이 그것이 맞는 것이지 그렇지 않게 얘기하면 안 맞아요. 그런 부분을 중시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격을 사주에서 성격을 얘기하지 말니까 성격은 제일 먼저 격을 판단할 때 어떤 원령 중심으로 자자통결 이관 얘기하면 제일 처음에 격과 용신이 확정되면 이때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행동 양식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격과 용신이 그거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때 뭐 길어야 한 5분에서 10분 얘기하면 돼요. 제일 처음에 얘기할 때 격을 보고 난 다음에 이 격과 용신을 설명할 때 그 성격과 가치관 행동 양식 5분에서 10분 얘기하면 되고 나머지는 다 기륭성패를 보는데 할애가 돼야 돼요. 근데 그런 걸 하지 않고 1시간 내내 그것도 잘못된 방법으로 그러니까 일간과 일지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성격을 얘기하면 이미 그거 자체도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해서 우리가 살펴야 된다. 감명을 하시는 분들도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명리학 공부에서 거창한 주제이긴 한데요. 사주 해석의 노하우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사주를 보는 방법론과 또 사주를 해석하는 순서를 어떻게 해서 보는 것이 올바르게 사주를 보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